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6.25 전쟁일이 찾아오는데요. 전쟁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인물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기 발전이 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호전이나 근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류탄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체력장 할 때 이거 던졌습니다. 참호 속에 있는 적을 제압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선제 공격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였죠. 단순한 무기 같지만 오늘 소개할 주인공에게 이 수류탄은 무기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류탄을 여기 어깨에 대고 가슴에 걸고 다녔습니다. 부하들과 똑같이 싸우겠다는 책임과 각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 속에서도 직접 전선을 돌며 병사들을 일으키고 끝내 군대를 다시 세운 사령관,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전세를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전황을 뒤집은 전략가 매슈 리즈웨이 장군입니다. 1951년 3월 19일 미 제1기병사단 정찰 선발대가 지프 3대와 장갑차 1대로 구성되어 춘천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춘천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때 시내 쪽에서 카빈 소총을 든 미군 2명이 걸어 나와서 선발대를 맞이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더 놀란 건 그 중에 한 명이 유엔군 제8군 사령관 리즈웨이 중장이었습니다. 원래 이날 작전은 미 1기병사단과 약 3,000명 규모의 공수연대가 함께하는 합동작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연대는 대구에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출발 직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춘천에 중공군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리즈웨이는 즉시 자신의 전용기인 L-19 정찰기를 타고 춘천 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공수작전을 취소할지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린치 대위가 모는 비행기를 타고 춘천 시내 상공을 선회하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잖아요. 착륙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춘천역 근처의 비포장 도로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카빈 소총을 들고 시내 중심가를 정찰하고 미 제1기병사단의 진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951년 3월 23일 토마호크 작전 당시에 리즈웨이는 공수연대의 낙하 지점을 춘천에서 문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정찰기를 타고 낙하 현장을 직접 관측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송기 한 대가 실수로 이 정찰기 위쪽에서 낙하산 병들을 투하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낙하산 병들이 비행기 위로 떨어지게 돼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리즈웨이는 전투 중이던 중공군 앞에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왕에 착륙한 김에 리즈웨이는 낙하산 병들과 함께 전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때 조종사였던 린치 대위는 이 사령관님 정찰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병사를 모아서 비행기를 끌어오자고 합니다. 저 기관총 진제가 저기 있고 박격포탄 떨어지는데 비행기를 밀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 어느 병사가 말을 듣겠어요. 이걸 왜 합니까? 야, 이거 사령관님 타신 비행기야. 병사들이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정말 리즈웨이가 걸어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병사들이 갑자기 또 용감해져가지고 기관총을 뚫고 비행기를 밀어서 꺼내가지고 옵니다. 하여간 총알과 박격포가 빗발치는 가운데 리즈웨이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또 꼿꼿하게 걸어옵니다. 잘 있어.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이륙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리즈웨이가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1943년 미군이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향해 진격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군 총사령관 피에트로 바돌리오 장군이 미군한테 비밀리에 연락을 합니다. 미군이 공수부대를 로마에 투입하면 이탈리아군은 바로 미군과 함께 독일군을 공격하겠다는 거였죠.
이젠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부터 이탈리아군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 다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잖아. 로마의 공수부대만 투여하면 이탈리아군이 독일군과 싸워준다. 미군이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당시 제82 공수사단장이던 리쥬에이는 이 제안이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령부에서 그냥 강행하라고 미는 거죠. 덕분에 부대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리쥬에이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자기 부관이었던 맥스웰 테일러, 이 양반한테 직접 적진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테일러는 전선에 들어가서 정세를 파악한 다음에 이탈리아군의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작전은 낙하 직전에 중단됩니다. 리쥬에이는 그날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차하면 부하들을 다 죽일 뻔했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리쥬에이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이 직접 움직이면서 상황을 확인하는 지휘관이 되었고, 이 강박에 가까운 신중함과 깊은 책임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군인 집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리쥬에이도 아버지 토마스 리쥬에이가 군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미국 스페인 전쟁과 필리핀 전쟁에 참전했던 제법 유명한 군인이었어요.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슈 벙커 리쥬에이는 중령에서 소장까지 단 4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만큼 유능했다는 거죠. 그는 제82사단의 부사단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사단장이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다른 임무로 이동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리쥬에이가 사단장을 맡게 됩니다. 1942년에 미군은 기존의 보병사단 5개를 공수사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독일의 공수부대인 팔슈름 에거의 활약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죠. 이에 따라 82사단도 공수사단으로 전환되었고, 리쥬에이는 미국 최초의 공수부대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실전은 1943년 7월 시칠리아 침공 작전이었죠. 이 작전에서 리쥬에이가 이끄는 82 공수사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실전 공수 투입이 이루어진 부대가 됩니다. 낙하 중 강한 바람과 항법착오로 병력이 흩어지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리쥬에이는 그 상황에서도 흩어진 병사들을 신속히 모아서 부대를 재편하고 독일 및 이탈리아군의 후방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공부대의 상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됐죠. 이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 공수부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세계에 처음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82 공수사단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벌어졌던 전설적인 전투죠. 안지오 전투, 몬테카지노 전투에 투입되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944년 6월 82 공수사단은 프랑스 노르망디 후방 지역에 투하되었습니다. 낙하 직후에 많은 병사가 목표 지점과 먼 곳에 떨어졌지만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었죠. 거기서 독일군과 싸우며 모여서 목표 지점을 탈환하고 유타 해변에서 오는 상륙부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82 공수사단과 101 공수사단 두 사단이 낙하했는데, 영화에서는 항상 101이 좀 유명해요. 그러나 사실은 82 공수사단이 임무가 훨씬 어려웠고, 낙하 지점 주변에 독일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82 공수사단이 이 일을 멋지게 해냅니다. 1944년 8월 리쥬에이는 82 공수사단 지휘권을 제임스 가빈 장군에게 넘기고 미국 제18 공수군단의 초대 군단장으로 진급합니다. 그해 9월에 그는 마켓가든 작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수군단 전체를 지휘하게 되죠. 이 작전은 네덜란드에서 여러 강을 건너 독일로 진격하는 대담한 공수 및 지상 합동 작전이었죠.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 영국 제1공수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이 작전은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리쥬에이는 작전 초반에 82 공수사단의 네이메이현 교량 확보 작전을 적극적으로 조율했고, 후방 연결선이 끊길 위기에서도 군단 차원의 전력 분산과 증원 재배치 등을 지휘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분이 또 물류, 보급 이런 거에 또 규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모 택배 회사 그 물류 시스템 못지않게 그걸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군인으로서 굉장히 최전선과 최후방의 모든 걸 다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연합군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특히 병력 철수와 후퇴 지점 재설정에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944년 12월 리츠웨이는 독일군의 최후 공세인 벌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벨기에 아르덴 지역을 통해 미군 방어선을 뚫고 대공세를 감행했었죠. 미 101 공수사단은 바스토니에서 포위되었으며 리츠웨이가 만들었던 82 공수사단은 북쪽 전선에서 독일군과 격렬한 교전을 벌입니다. 리츠웨이는 이때 18 공수 군단장으로서 전체 공수 전력을 재편성하고 전방에 재배치하며 혼란 속에서도 신속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공수부대가 벌지 전투에서 독일군의 침공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이젠하워의 공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수군단을 지휘한 사람은 리츠웨이였습니다. 특히 82 공수사단은 슈로와 지역 등지에서 독일 기갑군의 돌파를 저지하며 전략적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리츠웨이의 전술적 조율과 결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벌지 전투에서 맹활약한 공수사단이 82 공수와 101 공수사단인데 어떤 저명한 군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101 공수사단은 이름덕을 단단히 봤다고 해요. 내가 생각해도 101은 좀 이름이 멋있잖아. 82는 왠지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덕분에 전쟁 중에 명성이나 포상은 101 공수사단이 앞섰는데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켓가든 작전, 벌지 전투 모든 전투에서 더 고생하고 마당새 역할을 톡톡히 한 부대는 82 공수사단이었죠. 벌지 전투를 지휘했던 독일의 만토이펠 장군조차도 발지 전투 후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황을 바꾼 결정적인 저항은 82 공수사단이었다라고 평가했을 만큼 82 공수사단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공수부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음 등장한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수부대라는 게 어떤 부대냐, 공수부대 전술은 무엇냐에 대해서 두 가지 혼동된 개념이 생깁니다. 하나는 낙하산을 이용해서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부대다. 그런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정예병력을 모은 부대라는 두 개념이 혼합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나중에 후자에 주력하게 돼요. 그래서 팔츠르메거는 크레타 섬 전투 이후는 공수작전 안 합니다. 그냥 최정예 부대로 육군 부대로 활동하게 돼요. 그런데 독일 공수부대를 보고 창설했던 미국과 영국의 공수부대는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두 개념을 혼합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적 후방에 거점을 마련하고 적에게 포위되어서 적을 모아서 격파한다는 새로운 전술까지 고안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전술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정말 어렴풋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리츠웨이를 통해서 6.25 전쟁에서 완전히 개화하게 되죠. 동시에 리츠웨이는 전쟁에서 최정예 부대를 운용하는 전술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사들을 최정예 병사로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대단히 통달한 지휘관이 됩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활약한 리츠웨이. 그는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낙하산을 타고 전장 한복판에 뛰어드는 지휘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전 방식도 전쟁을 보는 시선도 전혀 달랐던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라이벌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1880년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군인 가문이었어요. 아버지 아서 맥아더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 맥아더가 어른이 되기 전에는 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반드시 장군이 되기를 바랬고 맥아더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맥아더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며 일찌감치 엘리트 코스로 성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지휘관으로 참전해서 무공을 세워서 수없이 많은 훈장을 받았죠. 전쟁 후에는 미 육군 참모총장 이후 필리핀 군사고문단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서태평양 연합군 사령관을 지내며 일본군과 싸웠고 필리핀 탈환과 일본 항복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과 민주화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를 쇼군이라고 부르며 그의 막강한 권력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일본 근대화, 민주화 개혁을 그렇게 단기간에 이룬 업적은 누구도 불가능할 정도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미국도 자존심이 상한 일본인들도 이 업적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다시 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1920년대 리즈웨이 대위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교관이었고 이때 맥아더가 교장이었습니다. 리즈웨이는 맥아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통솔력, 빠른 이해력, 문제의 핵심을 포착하고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비범한 재능에 깊이 존경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천재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리즈웨이는 맥아더를 추종하는 소위 맥아더파는 아니었어요. 맥아더는 광적인 추종파를 거느린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맥아더까지 비판을 받기도 했죠. 리즈웨이는 이 간격을 지켰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할 때 리즈웨이의 능력을 알았던 맥아더는 리즈웨이를 미주리 함상에서 벌어진 항복식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리즈웨이는 자신이 태평양에서 싸운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리즈웨이는 맥아더의 전술에 회의감을 가집니다. 명확하지는 않은데 6.25 전쟁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진 과정에서 맥아더는 두 가지 아쉬운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부대를 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Y자로 갈라지면서 미군이 진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공군을 종이호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즈웨이가 합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그들은 맥아더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즈웨이는 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보다 단호한 조치라는 건 왜 해임하지 않냐는 소리인데 리즈웨이는 사령관은 대통령이나 정부, 합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맥아더의 이런 행동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합참은 맥아더가 지닌 대중적 신망과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맥아더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던 때에 미 8군을 지휘하던 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이 생깁니다. 맥아더는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8군 사령관 후임을 사전에 정해놓았는데 그 사람이 리즈웨이였습니다. 리즈웨이는 자신이 맥아더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맥아더가 자신을 중용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워커의 후임으로 인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리즈웨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맥아더 장군이 나를 미리 지목했다는 소식에 좀 놀랐다. 그래도 군인은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자세와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전쟁이 필요 없고 철수해야 한다고 느끼더라도 책임자가 되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하고 둘째, 그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즈웨이가 맥아더에게 부임 신고를 하러 갔을 때 맥아더는 미군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맥아더는 중공군을 얕보지 말라고 말하고 워커와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얻었던 값비싼 교훈들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리즈웨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련이 개입한다면? 그러자 맥아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으로 철수한다. 적군이 남하에 올 때 한국 국민이 반미나 공산주의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가? 맥아더는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내 자유로 공격을 결정한다면 당신은 반대하겠습니까? 제8군은 당신의 것이요. 귀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 맥아더는 경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답했고 리즈웨이는 철저한 분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서로 잘 통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메가더는 전쟁을 세상의 무대처럼 활용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리츠웨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묵묵하게 싸우고 결과로 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메가더는 전쟁의 상징이었고 리츠웨이는 그 상징을 실천하는 실전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을 이끕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전쟁의 다양한 얼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리츠웨이는 언뜻 보면 무모하고 용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이며 전술 이해도도 높고 자기 전술에 대한 신념이 확실했던 장군입니다. 과감하면서도 치밀하고 오히려 치밀했기에 과감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전술 개념을 단어로 요약하면 주도권, 실용, 투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서류로 판단할 일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휘관이었죠.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48시간 이내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한미, 영, 연합군의 군단장, 사단장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군 사단장도 수도사단장 빼고 다 만났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보고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보고서로 파악할 건과 현장 지휘관의 경험으로 파악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고 항상 정확한 판단을 보입니다. 리츠웨이가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던 시기는 6.25 전쟁 전체를 통해서 낙동강 전선 다음으로 가장 위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밀려내렸을 때가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게 영토로 보면 많이 남아있는데 중공군의 침입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떠나자. 중공군을 막아내는 방어선이 아니라 후퇴할 시간을, 철수할 시간을 벌기 위한 방어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죠. 리츠웨이가 사령부에 도착해 보니까 사령부 지휘관들도 방어와 후퇴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들도 모두 현 시점에서 공세는 희생만 초래할 것이다. 물론 한국군 지휘관들은 철수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일단은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츠웨이가 본 당시 미군의 문제는 전투 의지 부족, 긍지 부족, 통솔력에 대한 신뢰 상실, 임무에 대한 신념 부족 등이었다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온 거예요. 그것도 이길 때는 괜찮은데 이때 한겨울에 여기서부터 쫓겨내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갑자기 살벌하게 바뀌는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장갑이나 겨울용 의복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크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싸우라 그러면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도 놀란 거야. 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며 싸워야 되냐. 그래서 리츠웨이가 병사들을 만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던 미군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준의 전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거기다가 전쟁에서 이 방관자적인 태도, 남 모른다. 이런 것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장진호에서 겨울 의상을 갖춘 건 해병대뿐이었습니다. 여기 이 고원, 개마고원 고원지대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육군 병사들은 여름 야상을 입고 싸웠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 중공군 옷 껴입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이 남의 나라 병사들 시체에서 옷 벗겨갖고 입었다. 뭐 이게 정말 무슨 좀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통신 장비 부족이었는데 처음에 한국전쟁 참전해서 여기 오산 방어선에부터 대전 금강 방어선에서 싸울 때 그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장비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중대 무전기 한 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돼요. 근데 미국 군대는 원래 통신 장비는 세계 최강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하면서 전선을 만들어 싸우다가 갑자기 통신이 안 되니까 얘들이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통신 안 되면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쭈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들아 통신이 안 되면 정찰병을 보내든가 안 되면 횃불이라도 하면서 싸워야지 세상에 무전기 고장났다고 전선을 버리고 나오는 이런 놈들이 어딨냐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다 나중엔 장비가 좀 보강이 됐는데 이제 중공군하고 싸울 때는 중공군의 전술이 우리나라가 산골짜기가 많으니까 산골짜기를 타고 들어와서 후방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갈래갈래 쪼개지고 산에서도 무전이 잘 안 돼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끊어졌다, 포위됐다, 연락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튀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리쭈에이가 분노하는 거죠. 우리 미군이 이런 적이 없다. 심지어는 뭐 하늘에 계신 조상님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난 그런 거 한국 사람만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쓰대. 하늘에 있는 니네 조상이 통곡을 한다. 리쭈에이가 돌아다니면서 소대장 중대장 만나갖고 저기 어딨냐 그랬더니 올라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모른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쭈에이는 병사들 탓을 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이렇게 된 건 지휘관의 책임이고 군대의 책임이다.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휘관부터 보급 체제까지 다 개선해서 이 병사들을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부터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장갑과 겨울 의류를 충분히 지급해라. 식사의 양과 질을 높여라. 그리고 헬기를 포함해서 모든 수송수단을 동원해서 보급량을 늘려라. 트럭으로 따뜻한 식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병사들의 식사 개선부터 합니다. 제가 리쭈에이에게서 감동받은 게 이건데 우리도 솔직히 그러지만 병사 1인당 장갑 한 컬레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다 이렇게 적잖아. 그래서 잃어버리면 다음 보급 나올 때까지 장갑은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총 쏘고 포탄 떨어지고 그러면 수리 같은 거로 장갑 한 번 벗거든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면 장갑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싸울 때는 장갑을 벗어놓고 싸울 때가 있는데 총알 날라고 정신없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싸우니까 벗었다간 잊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총 안 잃어버리고 오는 것만이 다행이지. 그런 병사한테 너 지난주에 지급했잖아. 3개월 후에 받아. 이렇게 말하면 되냐는 거죠. 무조건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가 장갑 없으면 바로 줘라. 이런 식으로 보급을 개선을 합니다. 1951년 1월 14일 마오쩌둥은 6.25 전쟁에 완전한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메가더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첫째, 유엔군이 경미한 형식적인 저항을 하고 철수한다. 두 번째, 최남단으로 후퇴해서 부산 방어선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철수한다. 마지막 세 번째, 2월 달에 북한군 중공군에 맞서서 대규모로 전투를 벌인다. 근데 요 말도 뭐냐면 한 번 싸우고 괴멸되거나 후퇴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3가지 전자에서 승리를 확실하고 3월에 춘계 대공세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휴식을 명령하게 됩니다. 3월 공세면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했죠. 1951년 2월 리즈웨이가 사령부에서 받은 종합보고는 모두가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방어선을 지키고 봄이 되면 부산 방어선, 즉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뭐 그럴만도 했죠. 중공군의 병력도 정확히 모르고 동향도 모르고 미군은 더 이상 병력과 물자를 증원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무한정한 자원을 지닌 줄 아는데 미국이 침공을 당한 게 아닌 이상 1951년 당시에 미국이 6.25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다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리즈웨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도권을 포기한 채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직접 정찰기를 몰고 초저공 비행을 하며 중공군의 상태와 병력을 확인했다. 미군 근접 지역에 중공군의 흔적은 없었지만 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병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적을 찾고 발견하고 섬멸하는 것이다. 중공군의 상황을 지금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리즈웨이는 최정예 부대를 북상시켜서 중공군을 건드려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전투가 존 마이켈리스의 제27 보병연대의 수원전투, 폴 프리먼 대령이 지휘하는 제23년대 전투단의 지평리 전투였습니다.
수원 전투는 비록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지평리 전투는 그야말로 대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 지평리 전투는 당시에도 굉장히 모험적인 전투였는데 덕분에 중공군도 지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의 전술적 약점, 미군의 대응 전술을 파악할 수가 있었죠. 지평리 전투는 공수부대의 작전을 통해서 얻은 리츠웨이의 깨달음의 결정판입니다. 리츠웨이는 공수부대가 아닌 육군이긴 하지만 미 8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를 중공군 속에 밀어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년대죠. 프리먼 대령은 이 23대로 지평리에 진출하는데 중공군 3, 4개 사단이 지평리의 23년대를 포위해서 압박해 옵니다. 그러자 프리먼 대령도 철수를 요청합니다. 한 20km 후방으로 물러나서 적을 맞이하자. 그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기존 개념으로 보면 자신들이 미끼가 돼서 중공군의 규모, 상태, 위치를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러니 다시 후퇴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에서 맞아 칩시다.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러자 리츠웨이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돼. 리츠웨이는 당시에 이게 중공군의 어떤 태도,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전투 역량,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미군의 장점, 중공군의 단점까지 여기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휘관의 판단 능력인데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요. 실제 지평리 전투를 보면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런 아슬아슬한 때까지 극한으로 물어붙여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가는 거죠. 정답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너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가장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이 보여준 능력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알아내는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이죠. 리츠웨이는 병사들에게 맹목적으로 돌격을 명령하는 장군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사령관이 되었어도 포탄 속을 걸어다니는 것을 겁내지 않는 진정한 투사였지만은 병사들의 용기와 공격 정신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신뢰입니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 군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신뢰는 잘 짜여진 전투계획, 충분하고 신속한 보급, 좌우, 후방 어디에도 있으며 내가 공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달려오는 아군 부대, 이런 부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 진격, 이동, 보급은 아주 잘 짜인 체스판처럼 정교하게 가동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리츠웨이는 아주 치밀했고 빈틈이 없었고 안 되면 되게 한다라는 식의 추진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리츠웨이가 부임한 이후 미 8군의 조직력은 확고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만으로 되느냐? 전쟁은 체스 게임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당시 미군은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군대였습니다. 이들을 투사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바로 대담하고 극적인 전투와 승리의 경험입니다.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101 사단 병사들이 바스토니로 투입되는 동안에 후퇴하던 미군 병사들이 이 공수부대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면 독일군에게 포위될 것이다. 그러자 공수부대원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죠. 우리 공수부대야. 포위되는 게 우리 일이지. 6.25 전쟁에서 이 포위되는 임무가 지평리의 23년대에 부과되었죠. 그리고 프리먼 대령은 훌륭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 후에 미군 합참의 평가 자체가 달라집니다. 8군의 상태는 양호하다. 리츠웨이의 통솔하에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리츠웨이는 최소한 2, 3개월 동안 적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다, 공격이다. 8군은 어떤 공격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때쯤에 펑도화이는 이제 당황하게 돼요. 큰일 났다. 미군 애들이 전선을 유지해서 반격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마오쩌둥에게 보고까지 합니다. 정말로 한 달 사이에 이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1951년 2월 말 고대하던 대규모 공세로 전환하는 킬러 작전이 시행됩니다. 이 킬러 작전은 춘천 쪽으로 올라가서
한반도의 중앙부에서 중공군을 밀어 올리는 작전이었죠. 물론 처음엔 잘 되질 않았어요. 킬러 작전을 막상 시작해보니까 호흡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찌웨이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리찌웨이의 전법은 중공군과 싸울 때 화력을 집중해서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부대 간의 연계를 잊지 않고 싸운다. 후퇴하든 승리하든 곤경을 당하든 내가 위험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군대가 있다. 국가와 군대를 신뢰할 수 있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확실했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한국군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아직 통솔력에 문제가 있지만 지휘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점점 더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됩니다. 킬러 작전의 후속 작전인 리퍼 작전은 좀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1951년 3월 15일 드디어 서울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적군의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손상시킨다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공군이 산으로 도망가면 안 쫓아가는 거야, 아직도. 미군은 여전히 고지전에 취약했고 수송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자 이때부터 헬기들이 부상자 수송과 보급에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즈웨이는 전투적인 야전사령관 같지만 보급 시스템 구축에도 귀재였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급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또한 그는 추상적인 보고서에 대노합니다. 이딴 보고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시를 들어요. 무슨 사단의 일부 부대가 적의 반격을 받아 후퇴했다. 야, 어디서 누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줘야지. 대강 어디로 갔다 그러면 다른 중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이 깨져버리지 않느냐. 리찌웨이 원칙, 모든 부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떤 부대가 어떤 부대를 어디서 도와줄지 항상 정확히 알고 지시가 돼야 된다. 어디 갔니? 후퇴했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저쪽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은 자신의 담당 구역과 예하 부대를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된다. 통신이 안 되면 전령을 보내고 횃불이라도 흔들어라. 항상 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공격은 신속해야 하며 모든 부대가 스케줄을 엄밀하게 지켜야 된다. 또한 모든 부대는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며 통제선을 따라 진격하라. 이게 사실 뭐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상 모두가 기본을 지킨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 살아보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본은 그냥 당연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말만 하면 되지 않냐. 각성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본은 가장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게 하려면 기본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만들어주고 강력하게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기본을 지킨다는 건 뭐냐? 현지의 지형, 적군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내가 통제선을 유지하고 정확한 시간에 공격하고 밀접한 상호 연결 사이를 진격하려면 사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형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과 참모는 늘 현장을 살펴야 되고 사령부는 전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보병이 가고 기갑부대에서 탱크가 어무하라 그래요. 근데 사령부에서는 지도 보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봤더니 이 다리는 탱크가 못 건너가는 다리예요. 이런 경우가 유럽 전선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작전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 중공군과의 확전 가능성 그리고 소련군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메가더와 리즈웨이는 소련군의 개입은 절대로 없다고 확신했었죠. 리즈웨이는 메가더와의 대화에서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6.25 전쟁에 대한 큰 이해가 달랐어요. 메가더는 다시 북진해서 한국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록강 너머의 중공군도 공격해야 되고 핵공격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었죠. 물론 이 핵공격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진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미국에서 우리 더 이상 확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핵이라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핵 얘기를 한 게 좀 실수는 실수였던 게 트루먼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이 거의 기절 수준으로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맥아더가 또다시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과 장진호 전투와 같은 악몽을 재현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두려워했던 건 중공군의 역량이 소진되었을 경우에 혹은 핵으로 도발할 경우에 소련군이 참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맥아더는 절대 아니다. 중공군은 더 이상 이제 병력을 투입할 능력이 없고 소련은 참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강요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너 그렇게 말했잖아. 결국 맥아더는 해임되고 후임으로 리츠웨이를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해외 주둔군 군사령관 사이의 판단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행동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쟁하면 안 된다. 현지 사령관은 해도 된다. 이런 판단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맥아더 트루먼 논쟁은 지금도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요. 이건 미군뿐만이 아니라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고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논란거리입니다. 맥아더 해임 이후로 휴전 회담과 고지전이 이어집니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은 전진을 자제하고 선을 지키는 소모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공격과 진격을 제한한 것이죠. 이런 상황과 6.25 전쟁 결과에 대한 리츠웨이의 입장은 현실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그는 공세와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전진을 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38선 이북으로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지를 점령해도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런 식의 소모전에는 불만이 많았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6.25 전쟁이 중공군과 사생결단을 내기에는 미국의 전쟁 준비, 수행 능력 자체가 역량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 리츠웨이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리츠웨이는 6.25 전쟁은 연합군의 패배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훌륭하게 잘 싸웠고 주어진 조건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럽의 안보, 세계의 많은 지역의 질서와 평화 유지, 냉전 대립을 다루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끝장 보는 전쟁을 했더라면 유럽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군비는 소모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지만 그 결론을 우리가 인정한다기보다는 이 결론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리츠웨이는 6.25 전쟁의 교훈으로 천하의 미국도 군비에 소홀하면 그 결과가 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고마움, 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명분, 당위, 애국심으로 재단해도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제전쟁입니다. 20세기 이후의 한반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만 관철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외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두 개의 합을 이끌어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리츠웨이 장군은 제82 공수사단 창설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공수부대를 지휘해서 독일군 후방에 성공적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이는 공수부대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전세가 불리하던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회복시키고 전술을 재정비하여 1951년 봄 공세에서 반격에 성공했고 전선을 38선 부근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쉬운 것이 리츠웨이의 한국 전쟁에 대한 태도인데 저는 솔직히 그것은 메가드하고 차이가 군 사령관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어길 수는 없다는 데서 나왔다고 봐요. 뭐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한국군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사령관이 따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꼭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성과 포화 속에서도 냉정을 일치하고 무너진 전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리츠웨이 장군.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승리보다도 지켜야 할 가치를 아는 용기가 진정한 영웅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웅을 만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가더나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받는 듯한 데는 어떤 이유가? 그렇게 되면 리츠웨이에 대해서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당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단 2달 만에 증명해 준 사람이 리츠웨이입니다. 적어도 한국을 구하는 데 크게 일조했던 건 분명합니다. 다음 회차 인물에 대해서 짧은 힌트를 주어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계속 6월 달이기 때문에 호국 보훈에 관련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